오늘은 이제 총선을 이틀 앞두고 공의정치 포럼에서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와 정치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또 좌담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서 선거에 임하고 또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것을 듣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는 이러한 정치 참여 또 선거에 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우리가 강의를 들었던 것과는 조금 폭넓게 우리 대한민국 또는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이 동북아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으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동북아 국제 질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서울대 명예 교수시고요.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윤영관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정치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영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고 고통도 많이 겪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마침 부활절이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뜻깊고 의미 깊은 그런 부활절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동북아 국제정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국제정치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방대한 주제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도 정말 큰 이 주제인데 이 두 개의 주제를 50분 안에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뭐라고 할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동북아 국제정치와 하나님 나라는 제가 선택한 주제는 아니고 우리 주관하시는 쪽에서 이렇게 저한테 주신 주제라서 평소에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오던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게 뭐냐, 또 국가들 간에 이게 서로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 국제관계라고 하는데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전쟁과 평화로 연결이 되고 번영으로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주제가 평소에 저의 그 항상 연구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와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 국가가 성하고 쇠하는 것, 이런 거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하고 깊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개개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구성을 하고 이것이 국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영적 기반이 튼튼하면은 정신 세계가 건강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위에 서 있는 물질적인 기반도 튼튼해지고 또 사회 통합도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인 기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 이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은 우상도 나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게 인간 존재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쫓아가는 그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유명한 그 정치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하고 상대적인 어떤 것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가치, 즉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것, 이거를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요즘 세상이, 세계 전체에 이 우상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면은 돈, 섹스, 권력, 이념,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먼저 돈의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한국의 경우에 1960년대 이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선진국 바로 앞에 단계까지 올라와서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너무 이 먹고 사는 문제만 몰두하다 보니까 물신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습니다. 2012년에 독일의 유력한 주간지 그 슈피겔이라고 하는 이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인들은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시에 한국 정부에서 독일 통일에 관여했었던 여러 인사들 한 10여 분 정도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기네들 경험을 강연으로 전달을 하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독일에 돌아가 가지고 이 저널 그 기자와 만나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우리 사회의 아픈 약점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너무나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돈으로 환치시키다 보니까 그러한 사고가 많이 퍼져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은 섹스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것이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귀중하고 또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그러한 인간 존재를 이기적인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섹스의 우상에 빠져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국 사회도 수많은 미투 사건들이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었고, 이 버닝썬이네 무슨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들이네 뭐 이러한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보도가 됩니다. 이것들이 다 돈의 우상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저변에는 유착 구조가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이놀드 니버가 어떻게 권력의 문제를 이야기했는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버는 모든 인간이 남에게 무언가에 의존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서 발부둥친다고 믿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태초의 유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한 한계를 분하게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권력을 얻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그 유혹에 굴복했고 지금 그것은 우리 본성의 일부가 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유한성과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하는 의존성을 인정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다스릴 권력을 아직도 갖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이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이분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으로 저는 주변에 많이 권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또 이념의 우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심은 중요한 가치인데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즉 절대적인 가치로 섬기게 되면 그게 제국주의로 변질을 합니다. 1930년대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 나치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애국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제국주의로 변질하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정의하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 켈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이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때 사회 현실을 잘 설명했었던 것 같은 그런 이론들이 시간이 지나면 전혀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전락을 하고 마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을 완벽하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승격을 시키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좌우, 진보, 보수 등 이념의 우상화로 인한 갈등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깥 세상에 있어서의 그 이념의 우상화 세태가 교회 안으로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결과 교회 안에서도 좌우, 진보, 보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놓고 토론할 때에도 그 같은 맥락에서, 세상적인 맥락에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본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싹 빠져버립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북한 주민 개개인에 대한 사랑 실천의 관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좌냐 우냐 그게 아니고 북한 주민을 사랑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지 바로 그 점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 쉽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혜를 나눠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이놀드 니버 이 신학자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문명의 보존을 위해서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필요로 한다. 빛의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 무장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악함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된다. 빛의 자식들은 인간 사회에서의 이기심의 위력을 깨닫되 그것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지혜를 가지고 개인적, 집단적 이기심을 적절히 구슬리고 비껴가고 활용하고 제한해서 전체 공동체를 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리버는 민주주의 문명 보존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같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는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 러시아라고 하는 대국, 일본, 미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50배가 되고 인구로는 28배, 30배 가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큰 나라고 일본은 세계 경제 3위 국가입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이런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의 이기심을 때로는 구슬르고 제한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 나라의 이 안전과 평화와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의 지혜와 이 양의 비둘기의 순결함,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해양국가 일본,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분단, 그 다음에 6.25 전쟁, 미소냉전 대결, 수탁이 많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국 간의 경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79년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포용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적성국이었는데 포용을 통해서 중국하고 교류 협력하면은 중국의 정치, 경제, 체제, 제도, 가치 이것이 미국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교류 협력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만 그 밑바닥에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기대가 어그러져 버렸다. 중국이 그러한 기대를 배신했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포용을 하고 국제체제에 중국이 진입을 하면서 그 후 30년 가까이 매년 10% 정도의 고속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죠.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등소평의 전략, 그게 도광양해라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이 국제정치 무대에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행세하려고 들지 말고 조용히 내실을 기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라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거를 지키면서 미국과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이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중국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광양해 전략을 버리고 공세외교로 전환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성장한 그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남중국해가 이 자기네 바다다라고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이 IMF나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에 대응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중심으로 건설을 하고 또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 중심으로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지역 패권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 패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극의 미국 유일하게 패권으로서 군림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10년쯤 후에 9.11 테러가 터지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이런 식으로 공세적이고 아주 확장적인 그런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그 여파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결국은 터지죠. 엄청난 재정 적자 위에 그 빚더미 위에 올라섭니다. 미국이. 그 후에 그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소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8년 지난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세계 질서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이거를 강조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그다음에 다자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질서였는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그러한 자유주의 질서의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미국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핵심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동맹도 소홀히 하고 힘으로 압박을 하면서 미국 혼자만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포용 정책은 이제 끝났다. 중국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국이 돼버렸다. 이거를 중국의 팽창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전략이 바뀌게 된 겁니다. 2018년 10월에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아주 강성의 그 연설을 하는데요.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거를 많은 그 학자들이 또 언론들이 신냉전의 시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에 중국과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러한 미중 경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추구를 하고 미국은 이러한 그 상승 국면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재균형 전략, 또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려고 하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강화하면서 하려고 하면서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불똥이 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이거를 중국이 만들려고 했을 때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당신네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죠. 결국은 들어갔습니다만은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이번에는 중국이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큰 그 통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자기네 동맹 국가들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웃인데 일본은 1950년대 초 이후에 요시다 독트린을 추구를 했습니다.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는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1950년대 일본 총리가 추구한 전략인데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죠. 제2 경제대국으로 그 결과 부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0년 전쯤 중국이 추월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일본이 1990년대, 2000년대 약 20년간 경제 침체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또 공세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아베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아주 밀착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편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연대의 선봉장 역할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외교를 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그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베 총리는 기시 노부스키라고 하는 1930년대 2차 대전 전범이죠. 이 사람의 외손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1930년대적인 역사관을 승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993년에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군대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식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뒤집어 버립니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는 식민 지배가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죄를 했는데 그것도 무시를 하면서 이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공, 역사교과서 이런 문제 등으로 한국, 중국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반도를 둘러싼 기본적인 정세의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하나의 중요한 이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핵 위기는 1991년 소련 붕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자 북한은 세 가지의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첫째, 원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왔었는데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이제 바뀌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당신네들과 그 형제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원유의 가격을 4배로 인상시킵니다. 갑자기 4배로 원유가가 뛰니까 원유 수입을 4분의 1밖에 못하고 결국 공장 가동률이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원유가 없으니까 휘발유도 모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탱크도 굴리기 힘들고 전투기도 띄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이 약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은 중국이나 소련과 수교를 했는데 일본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지 못해가지고 외교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이런 난관에 봉착한 북한이 선택한 노선이 핵 개발입니다. 사실은 순리대로 하자면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경제를 개혁 개방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핵 개발로 체제 안보를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래서 1차 북핵 위기, 2차 북핵 위기가 터진 겁니다. 1차 북핵 위기는 1992년에서 94년까지인데 그때 94년 봄에 정말 한반도 상황이 아슬아슬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카터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해서 협상이 진행이 돼서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로 핵 문제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용했는데
2차 위기가 2002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핵을 개발하는 거 하나로만은 안 됩니다. 핵을 개발하면은 이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이 필요한데 바로 이게 북한의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 기술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앞서 발전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은 1, 2, 3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남쪽을 타겟으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 일본까지 타겟을 하는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이겠죠. 그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3번은 태평양상에 있는 괌까지 타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2017년 워싱턴 포스트 3월 달에 기사에서 나온 지도인데 4번은 아직 개발이 안 돼요. 그건 ICBM입니다. 3월 현재 개발이 안 되는데 바로 그해 7월에 ICBM 발사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전역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타겟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곧바로 북한 핵 문제가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라고 이 규정을 하고 이거를 무슨 수가 있어도 이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동원을 하고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고 그러면서 유엔 제재를 통해 가지고 석탄, 철광, 의류, 수산물, 노동자 북한으로부터의 이러한 물품들의 그리고 이 노동자의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원유 수입도 제한을 하고요. 그러한 경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타격을 줬죠. 2018년에 북한 수출의 90%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5%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전략자산을 집중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럴 때에 우리 정부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단순히 어떤 세계 스포츠 축제로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군사 긴장 해소를 위해서 또 이 기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특사단이 북한을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도 회담을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담이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거기에서 미북 양국이 평화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겠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합의죠. 그동안에 완전히 적대 관계였는데 이거를 우호 관계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레짐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을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미군 유해를 소환하겠다. 이런 4가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북한 비핵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미북 간에는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작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 회의였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제안을 합니다. 영변지구를 비핵화할 테니까 2016년 이후에 채택된 5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북한의 경제에 가장 그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모든 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제해달라고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거를 전부 다 들어주면은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시설이 영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고 미국이 그거를 그 북한을 압박을 해가지고 전국의 비핵화를 하겠느냐? 수단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그 이른바 그 빅딜 일괄 타결을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북한 측이 거부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전면적 제재 해제 대신에 부분적인 해제를 요구했다면 소규모의 합의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하고 연락사무소 개설하고 부분적인 제재 해제가 합의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남북 경협의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 너무 값을 크게 부른 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올 필요는 없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북한이 그런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카운터 오퍼를 내놓고 맞받아서 협상을 계속해서 어떤 중간선에서 합의를 하면은 가시적인 결과를 거두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경제 발전에 매진하는 건데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의 패턴도 북한입니다. 북한 리더십의 패턴도 전체주의적인 절대군주형 리더십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개발 독재형 리더십으로 변화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덩샤오핑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 말이죠. 경제는 개방을 하고 정치는 통제하는 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북일 관계 이 모든 게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즉 외교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을 함과 동시에 미국은 한국만 동맹으로서 끌어안는 게 아니고 북한까지도 전략적으로 우방으로 품어안는 방향이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이 질병입니다. 209개 나라가 160만여 명이 확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4월 9일 현재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16,600명이 사망을 했는데 오늘 TV 뉴스 보니까 22,000명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 감염 커브를 갖다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그래야만 병원이 수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이동 제한 이런 것들을 실시하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마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3주 동안에 1,700만 명이 실직을 했는데 이건 노동인구의 전체 노동인구의 10%고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주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 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정치 경제가 심각한 혼돈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경기 침체를 넘어서서 공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적인 협력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국제 협력이 잘 됐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에도 그랬고 G20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먹혀가지고 빨리 해결을 했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히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데 급급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도 모든 국제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세계보건기구, WHO도, G20, G7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이게 참 관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먼저 경제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세계화 시대를 전제로 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전략의 지속이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딜레마는 한국이 내수 시장이 적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국제 무대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국제 여건이 허락되어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대외 경제 교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너무 크게 의존을 하면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정치적인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 국내 개혁을 통해서 경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규제 완화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국내에 귀환해서 국내 투자를 하고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실직 노동자들,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고통의 분담을 서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 불똥이 한국에게도 미쳐오는 상황이 번져오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하고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의 틀은 지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양국 중에서 미국, 중국 중에서 한쪽을 조급하게 선택을 하는 전략은 득보다 실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부딪히는 사안마다 어떤 보편타당한, 투명한, 설득력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 주권 관련 사항은 어느 국가가 되었든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 한국이 추구하는 게 평화와 통일인데 이 평화, 통일 외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네 나라 간에 작동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주변 사국은 내심으로는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합니다. 아니 공식적으로는 공식 입장은 그러나 내심으로는 저는 분단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을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이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은 이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 즉 네 나라 모두 한반도의 분단보다는 남북 통합이 자기 나라 국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합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그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왜냐? 미국과 북한 간에 신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미국이 가도록 설득해야 되는 게 우리 대미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고 그거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해소해 줄 용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라든지
탈북민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는 정경 분리에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통일이 되면은 그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득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통일 한국은 평화 지향, 물류 통상, 문화 교류의 허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그를 추구할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구심력을 강화하는 대북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과 북의 사람과 사람들 간의 통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 이걸 구심력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남북 주민들 간의 접촉의 면을 넓히고 통합을 강화하는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저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구심력을 강화하는 중요 동력이 경제 협력인데,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인도주의, 보건 의료 문제나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비핵화가 되고 남북 경협이 가능해지면은 아까 맨 모두에 말씀드린 그 지정학적인 딜레마를 경제로 풀어나가는, 그래서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구심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즉 바꿔서 말하자면은 남북 주민들 간의 화학적인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학적인 결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남과 북이 너무나 서로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이 주민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학적인 결합이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계명으로 받은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실천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독 주민이나 서독의 교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통일 얘기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독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은 그 동독 주민들, 형제들의 인간적인 삶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내세우지도 않았던 통일이 선물처럼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탈북민 한 3만여 명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31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탈북민 한모 씨 모자가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게 기사화됐었습니다. 10월 1일에는 국내 그 매일경제라고 하는 신문에 일면 탑 기사로 차별에 우는 탈북민 800명이 한국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판문점 북한 탈주 병사가 있었죠. 2017년 11월 13일인데 이 병사를 긴급 헬기로 후송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뱃속에서 엄청난 그 양의 기생충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과연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아주 그 심각한 보건의료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물신주의, 이념, 여러 이런 우상들을 배격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북한, 남북, 통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의 그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그 대한민국 한반도와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 동북아의 교두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또 쉽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상 하나님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이제 우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뭐 저는 목회자로서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 지당한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이 사회의 그 우상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돈이라고 봅니다. 만몬. 예수님께서도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돈의 우상화, 물론 이제 뭐 성적인 것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념도 사실 우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됐는데, 돈의 우상화가 정말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교회마저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고 또 한국 교회 또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려면 이 돈의 우상화에 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막아내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와 또 이웃이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 정치에 우리가 투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이 정말 돈의 우상화가 심각한 이 사회에서 이 정치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동북아 이 질서의 문제에서 결국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핵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대국들이 진정한 통일을 원하느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핵을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 이용하고 있다고나 할까, 또는 이 자국의 이익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평화를 일구어 가야 되고 교회가 이게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남북 문제, 북쪽의 문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증오심에 불타서 이 증오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조금이라도 좀 이 정치 참여나 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쪽을 어떤 개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우상화와 우리 사회가 앓고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이 증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돈의 우상화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너무 그 엄청난 그 과제라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본을 보이고
또 사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얇은 이 지식과 또 연약한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렇지만 이 답변인데 정치 현실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체제, 이 자본주의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이 정치 현실 지금 아주 진보와 보수 굉장히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이게 서로 이 정책의 대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요즘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 정치의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태,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이 지난 1980년대 이후에 시장을 앞세워서 시장 논리, 경제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시장만. 시장 어찌 보면은 시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니까 국가는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념이 그것도 일종의 이념이죠. 근데 이념의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그 돌보는데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중부 이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그쪽 지대의 백인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그 고통과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해체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를 못하고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노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솟아 올랐고 그 분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 논리,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를 우상화해가지고 전적으로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했고 그것이 결국은 분노로 치솟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혼돈한 혼란이 야기가 됐고 그런데 그거를 국내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모순 구조는 보지 않고 일부러 적을 돌려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분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근본은 결국은 탐욕 또는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자에 대한 어떤 그 돌봄, 나눔, 어떤 그런 정신이 약해져 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장의 합리성은 합리성대로 살려나가되
그 과정에서 경쟁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안고 같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는 어떤 정책이고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더욱 걱정되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엄청난 숫자의 실업자들이 한국에서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실업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시스템이 된다면은 그 분노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사회적인 그 통합은 힘들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 한국 정치 모든 것이 그 갈갈이 찢겨나가고 통합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증오심,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분들의 그 북한에 대해서 강한 분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정말 수십 년 전이지만은 그 악한 정권이 양민을 학살을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고통에 빠지게 했었던 그 과거,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머무른다면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거를 초월해서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성경 말씀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성경 말씀의 메시지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북한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남쪽 사람들이 지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모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그러한 장벽을 헤쳐나가면서 성경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해야지. 증오심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내방쳐 두는 것만 그것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이제 해야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 공의정치 포럼에서 준비한 네 번의 강의, 한 번의 좌담의 모든 시간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윤 교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또 선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이념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념도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평을 넓혀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 닮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멋진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에 여러분들이 지역, 학연, 어떤 권력에 편중돼서 하기보다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선택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계속적인 우리 정치 현실 앞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멋진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하셨던 우리 공의정치 포럼의 일꾼들, 그리고 성서한국을 위시로 우리 복음주의권의 여러 단체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